안녕하세요 여러분. 노마드와 함께하는 미술사 이야기 향신료 베네치아를 색립이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강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베네치아 하면 떠오르는 인물들이 어떤 인물들이 있나요? 우리가 아주 익숙하게 자주 듣는 4개의 작곡가 비발디가 있습니다. 또 동방교문록을 썼던 마르코 폴로가 베네치아 출신입니다. 또 베네치아 하면 셰익스피어 희극 베니스의 상인이 떠오르죠. 베니스가 바로 베네치아의 영어식 이름입니다. 이 베네치아 17세기 이전까지 유럽 입장에서 보면 동방무역의 중심지로 최고의 번영을 구가했던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에게 그런 번영을 가져다 주었던 물건이 있었는데 바로 향신료, 그 중에서도 후추였습니다. 이러한 번영은 또 미술에도 커다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오늘 이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베네치아, 베니스는 이탈리아 북부 아드리아해 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베네치아는 석호 안에 있는 도시입니다. 자, 이것이 베네치아 석호인데요. 석호라는 것은 바닷가의 모래나 흙이 한쪽에 계속 쌓이다 보면 마치 댐처럼 바다의 일부를 막아버리는 호수가 됩니다. 이 베네치아 석호 안에 베네치아가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베네치아의 본섬인데요. 베네치아의 본섬 가운데에 운하가 흐르고 있죠. 카날 그란데라고 합니다. 마치 두 마리의 물고기가 서로 엉켜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운하에 이쪽에 보면 다리 하나가 있는데요. 리알토 다리입니다. 셰익스피어의 베니스 상인에서 보면 이 배경으로 자주 등장하는 곳입니다. 베네치아는 섬이 118개에다가 다리가 400여 개로 연결된 거대한 인공섬입니다. 원래 좁은 섬들을 연결해서 만든 도시라서 차가 다닐 수는 없고요. 대신 운하를 이용한 수로가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하려면 걷거나 곤돌라나 수상버스를 타고 다녀야 합니다. 인공섬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원래 이곳은 갯벌 늪지대였습니다. 베네치아 베니스는 5세기경 훈족이 유럽을 휩쓸면서 한참 유럽 사람들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을 때 도저히 훈족을 피할 다른 방법이 없다고 느낀 그 지방 사람들이 석호 늪지대로 피해가면서 그곳에다 말뚝을 박고 집을 지어서 오늘날의 베네치아가 시작이 된 겁니다. 이 베네치아의 형성과 관련돼서는 제가 다룬 영상 하나 있습니다. 링크를 달아 놓을 테니 여러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바닷가 늪지대에 백향목을 박고 그 위에 세워진 인공섬들을 촘촘히 연결해서 이 도시가 만들어졌는데요. 그 이후에 이 베네치아는 바닷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입지를 10분 활용해서 본격적으로 바다로 진출하면서 상업에 나서게 됩니다. 원래 동서로마가 갈라졌을 때 동로마 제국의 영토에 속해 있었습니다만은 이후에 점차 해군력을 강화시키고 그 해군력을 바탕으로 해서 해상으로 진출해서 서기 1000년경에는 아드리아의 이 동안은 거의 베네치아의 영토가 될 정도로 꾸준하게 성장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 베네치아가 11세기 십자군운동이 진행되면서 동서무역의 중심지로 떠오르게 되고요. 본격적인 전성기를 맞게 됩니다. 이때 베네치아를 당대 최고의 부국으로 만들어준 상품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향신료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향신료가 후추였습니다. 그 이전에도 유럽의 향신료가 수입되기도 했었습니다만은 본격적으로 중세 유럽인들이 이 향신료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은 십자군운동 때였습니다. 십자군운동을 하면서 동방에 가면서 그 동방에 이슬람 사람들이 먹고 있는 음식에 향신료가 들어가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은 동방에서 경험했던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세 유럽인들은 그 후에 이 독특하고도 이국적인 향취에 흠뻑 취해서 후추 등 향신료를 열렬히 갈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십자군운동 이후에 베네치아가 이 향신료 무역을 동방으로부터 오는 이 향신료 무역을 독점하다시피 하면서 거대한 베네치아의 부를 축적할 수가 있었습니다. 후추는 원래 인도 남부가 원산지였습니다. 후추에 대해서 유럽인들이 아주 열광했던 첫 번째 이유는 이것이 고기의 부패를 어느 정도 막아준다는 것에 있었습니다. 중세 유럽인들은 겨울이 닥치면은 날씨가 너무 춥기 때문에 가축들이 많이 얼어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가축들만 남겨두고 대부분의 가축은 도살해서 고기로 만들었습니다. 이때 후추가 있으면 고기를 훨씬 양호한 상태로 보존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 향신료는 맛있는 고기를 언제든지 먹을 수 있게 해주는 신비한 식품이었던 것이죠. 중세 유럽인들이 향신료에 열광했던 두 번째 이유는 워낙 신비한 동방에서부터 오다 보니까 여기에 각종
판타지가 섞인 이야기들이 덧붙여집니다. 가령 후추 같은 향신료는 지상 낙원에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환상 같은 이야기가 널리 퍼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후추가 마치 신비한 명약처럼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각종 질병에 여러 향신료들이 약재로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향신료를 의미하는 스파이스라고 하는 단어는 라틴어에서 약품을 뜻하는 단어에서 유래됐다고 하죠. 사실 위 두 가지 예보다 향신료가 중세 유럽인들에게 더 큰 인기를 얻었던 이유가 이 향신료가 사치품의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후추의 소비가 신분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게 돼버린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후추를 소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명품을 소비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분을 과시하기 위해서 어떤 상품을 소비하는 것을 과시소비라고 하죠. 후추가 중세 유럽에서는 그런 역할을 한 겁니다. 중세 유럽의 귀족의 신분을 나타내는 상징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후추에 대해서 부유층 귀족들이 열광하게 되니까 후추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게 됩니다. 얼마나 귀한 대접을 받았든지 후추는 나달로 거래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금이나 집세를 낼 때 돈 대신 사용하기도 했고요. 한참 비쌀 때에는 후추 한 줌이 양 한 마리나 황소 반 마리의 값어치를 했다고 합니다. 14세기가 되면 이 지중해 무역을 독점하다시피 그렇게 세력이 커진 베네치아가 후추 무역로를 장악하게 됩니다. 하나는 이 홍해를 통해서 알렉산드리아를 거쳐서 베네치아까지 오는 무역 루트가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신바트 노선이라고 하는데요. 페르시아만에서 사막의 상단을 통해서 베이루트까지 오면 베네치아 상단이 그것을 받아서 베네치아까지 운송을 합니다. 그래서 베네치아에 모인 후추들은 다시 전 유럽에 판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네치아는 당대 후추 무역의 약 80% 이상을 독차지했다고 합니다. 당대 후추는 부르는 게 값이었던지라 베네치아는 이 향신료 무역, 특별히 후추 무역으로 어마어마한 부가 쌓이게 되는 것이죠. 15세기에 베네치아의 인구가 10만에서 12만이었다고 하는데 오스만 제국의 인구가 160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어림잡아도 약 100배가 넘는 오스만 제국의 세입과 베네치아의 세입이 비슷했다고 합니다. 베네치아의 번영이 얼마나 컸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베네치아가 아름다운 것은 바다와 운하, 하늘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만들어내는 그 화려한 세계 조화와 변화들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야말로 베네치아는 자연이 주는 색채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네치아의 본섬 북쪽에 브라노라고 하는 작은 섬이 있습니다. 이 섬은 모든 건물들이 화려한 원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고기잡이 배들이 원색으로 입기 시작을 했었는데 후에는 건물들도 점차로 원색으로 입혔다고 합니다. 이렇게 원색을 입힌 것은 멋을 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배를 타고 조업을 하던 어부들이 특별히 안개가 낀 날 자신들의 집을 쉽게 찾기 위해서 안전상의 이유로 이렇게 화려한 색깔을 입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르네상스 시기까지의 베네치아의 모습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그 어떤 곳에서도 볼 수 없는 특별한 자연환경이 주는 그런 아름다운 색채감을 가지고 있었죠, 이 베네치아가. 그리고 그 당대에 14세기, 16세기 르네상스 시기에 최고의 부가 모였던 세계 최고의 부자 도시가 바로 이 베네치아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엄청난 부와 이 도시의 독특한 자연환경이 미술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요? 사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길게 베네치아를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이 베네치아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기후적인 특징이 이 도시에서 그림을 그리는 화가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우선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것은 바다 위에 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은요, 습도가 많고 염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그림을 무엇으로 그리느냐라고 하는 것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작품은 미켈란젤로의 너무도 유명한 걸작 천지창조 또 최후의 심판입니다. 이 그림은 모두 프레스코화로 그려졌습니다. 이 프레스코화라고 하는 것은요, 벽화를 그리기에 아주 적합한 방법입니다. 프레스코라는 말은 이탈리아 말로 신선하다는 뜻입니다. 자, 벽에 덜 마른 회반죽을 바탕으로 만들고 그 위에 알료로 채색을 하는 벽화를 말합니다. 자, 그림물감이 표면으로 배어들어서 벽이 마르면 그림은 완전히 벽의 일부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명이 벽의 수명만큼 지속이 됩니다. 프레스코화는요, 석고가 마르기 전에 재빨리 그림을 그려야 하는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수정도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주 정확하고 숙련된 기술이 필요하죠. 그런데 베네치아는 바다 위에 떠 있는 섬이기 때문에
기후가 항상 습하고 염분이 많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프레스코 기법으로 그린 벽화는 쉽게 훼손되기 쉽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대체적으로 작은 작품들은 템페라 기법으로 그려졌습니다. 템페라화는 안료에다가 계란 노른자와 악교를 섞어서 물감을 만들어가지고 주로 목판, 나무 패널에다가 그림을 그립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산드로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인데요. 이런 작품들은 바로 템페라 기법으로 제작된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 템페라에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단점이 뭐냐면 너무 빨리 굳어버리고요. 그래서 부드러운 색의 흐름을 나타내기가 어려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템페라 기법의 이런 단점을 극복하고 회화의 급격한 발전을 시킨 사람이 북유럽 폴랑드르 지방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얀 반 에이크입니다. 북유럽 회화의 아버지라고 일컫는데요. 이 작품은 붉은 터번을 두른 사나이 얀 반 에이크의 자화상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제가 얀 반 에이크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북유럽 회화의 특징은 극히 사실주의적이다라고 말씀드렸죠. 훨씬 표현이 섬세해진 겁니다. 위에서 본 얀 반 에이크의 자화상 중에서 눈 주위의 부분을 확대시키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고작 5mm 정도의 크기의 눈동자에도 충혈된 실핏줄까지 아주 정밀하게 묘사를 했습니다. 당시 북유럽 회화의 극사실주의 화풍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그림을 보면 그림에 작은 균열들이 생긴 것을 볼 수 있죠. 자, 이것을 크랙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정밀 묘사를 하기 위해서 여러 번 그림에 덧칠을 냈을 때 그 후에 이런 크랙들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림을 덧칠해가면서 그릴 수 있었던 것은 그 전에 없었던 새로운 재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하죠. 기존 템페라 기법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템페라는 금방 물감이 굳어버리기 때문에 여러 번 덧칠해서 세밀하게 그려야 되는 이런 세밀화를 그리는 데는 부적합하죠. 얀 반 에이크와 같은 극사실주의 세밀화의 경우에는 물감이 금방 말라서는 안 되고 연이어서 덧칠을 계속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 바로 유화인 것입니다. 유화는 기존의 안료에다가 아마시에서 추출한 린드시 오일을 섞어가지고 만든 물감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유화로 그림을 그리면은요, 잘 마르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템페라 기법으로 그림은 금방 마른다고 그랬죠. 그런데 유화 물감을 사용해서 그림을 그리면 잘 마르지 않습니다. 이 잘 마르지 않으면 밑에 깔려있는 색상과 새로 덧칠한 색상으로 여러 가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명암의 변화라든지 다양한 색조의 변화 등이 가능해져서 훨씬 더 세밀하고 자연스러운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얀 반 에이크가 유화를 발명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유화의 기법을 확립해서 유화가 아니고는 보여줄 수 없는 세밀하고 사실주의적인 그림을 그가 그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의 이런 유화의 기법은 르네상스 회화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탈리아에 역으로 커다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렇게 얀 반 에이크에 의해서 대중화되기 시작한 유화의 기법이 피렌체로 넘어와가지고요, 최고의 걸작 하나를 남기게 됩니다. 바로 이 작품입니다. 다빈치의 모나리자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모나리자는 다빈치가 마지막까지 가지고 다니면서 계속 덧칠해가지고 완성시켰던 그림입니다. 소위 스푸마토 기법이라고 하죠. 다빈치는 경계를 선으로 그리지 않고 계속 세밀하게 덧칠을 해서 명암으로 경계를 처리했습니다. 그것을 스푸마토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만약 유화가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모나리자와 같은 그림은 탄생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 모나리자도 바로 목판에 유화로 그린 겁니다. 얀 반 에이크에 의해서 대중화된 이런 유화의 기법이 피렌체뿐만 아니라 이제 베네치아에까지 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1505년 목판에 유화 한 점이 그려지게 되는데요. 조반니 벨리니의 성모자와 성인들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16세기 들어서면서 시작되었던 베네치아 르네상스는 바로 이 유화와 함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림 속에서 그 이전의 그림들과는 확연하게 다른 점이 또 하나 발견되어집니다. 그것은 색채입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다른 지역의 그림과 이 베네치아 지역의 그림의 색채가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색채가 화려해졌습니다. 유화로 그려져서 훨씬 자연스럽고 세밀한 표현이 더해졌으면 물론 그 색채 자체가 화려해진 것입니다. 여기에 성모 마리아가 입고 있는 이 푸른색 옷, 울트라마린 색깔입니다. 그리고 이런 붉은 색깔들이 여타의 지역보다 훨씬 더 선명한 찬란한 색감을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화려한 색채를 띠게 되었을까요? 비밀은 향신료 무역이 있었습니다. 14세기 이후 베네치아는 향신료 무역의 약 80% 이상을 독과점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동방으로부터 향신료만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각종 신비한 물건들이 같이 따라 들어왔을 터인데요. 그 중에서 유럽산보다 더 선명하고 강렬한 색감을 나타낼 수 있는 안료의 재료들이 같이 들어온 것입니다. 자, 이것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나는 라피스 리졸리라고 하는 돌입니다. 청금석이라고 하죠. 여기에서 뽑아낸 안료를 울트라마린이라고 합니다. 이 울트라마린은요, 베네치아 지역 이외에서는요, 굉장히 비쌉니다. 누구라도 이게 쉽게 얻을 수 있는 그런 안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베네치아 지방의 화가들은 이 울트라마린색을 그의 그림 속에서 마음대로 그려넣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또 오피먼트인데요. 이 이외에도 선명한 색감을 자랑하는 많은 안료의 재료들이 동방으로부터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다를 배경으로 하는 베네치아 도시의 색감 자체도 화려하고 아름답거니와 베네치아 화가들의 작품 속의 그림들도 이런 강렬하고 선명한 색깔의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화려한 빛과 색채를 위주로 하는 르네상스 베네치아 화풍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피렌체와 북유럽 플랑드리에 이어서 16세기 중반 이후에 베네치아 르네상스가 본격적으로 화려한 색감과 더불어서 꽃피우게 되는 것입니다. 동방으로부터 오는 후추가 베네치아 미술을 화려하게 옷 입혀 놓은 셈이 되는 것이죠. 자, 오늘도 노마드와 함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